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 특강이긴 한데요. 오늘 시험 문제 먼저 보고요. 제가 약간 호객행위 하는 것은 이제 끝나시는 대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1문을 보겠습니다. 1문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법 문제를 풀 때 마지막 묻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묻는 문제. 그래서 마지막 묻는 문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혼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죠? 이혼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가정인데, 가정이란 말은 없죠. 우리 법학에는. 이제 이혼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용 부담금 부과처는 법적 효력 및 하자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안포섭을 하실 때 안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물음이 나오면 안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물이 나오면 딱 그거 이제 일단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버텀업이에요. 버텀업. 이렇게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시험 문제 절대 풀지 않습니다. 시험장 가서 탑다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뒤에 시간 부족에 이제 시달리게 돼요. 아니면 예단으로 이제 글을 써버리거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묻는 문제죠. 묻는 문제 있잖아요. 묻는 문제. 요걸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제 요거는 이 법학 답안 작성이 형식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묻는 문제 그대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차원의 법적 효력 및 하자 정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있죠. 그럼 이 안에 벌써 우리한테 주는 뭐죠? 암시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뭐가 암시냐면 요거요. 처분이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효력이란 말하고 하자 정도란 말인데요. 요 말인데 요 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논리의 순서가 있어요. 이 논리 순서를 쓰는 게 문제의 소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첫째, 가백에 행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처분이 행정소송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추정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첫 번째가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처분인지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요, 여기 정말 중요한 거죠. 이혼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냐는 거죠. 가백에 미치느냐. 셋째는 이 부가처분 하자의 정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처분의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 정서라 하죠. 우리가 정서. 이거 정서란 말은 히라보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레인지먼트예요. just 어레인지먼트인데, 그러니까 유니버스, 우리가 코스모스 세계관에서 이 앞뒤가 비틀어지지 않고 중간에 울퉁불퉁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매끄럽게 쭉 펼쳐진 걸 우리가 정서라 하거든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논리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야, 이거는 법적 효력이 문제되고 하자의 정도가 문제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첫째가 이제 두 번째 로마자에 추동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접으로 들어가겠죠. 판례가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행공특법 권역이 국권직관, 혹은 국권직영. 자, 행공특법 권역이, 그 다음에 국권 직영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행공특권의 국권직영 이거 외우는 사람하고 외우지 않는 사람은요 표점으로 제가 이제 재작년 우리 수험생들 했을 때 표점으로 이걸 못 외우면 110점에서 120점 언저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외워버리면 170점 이상으로 튀어요. 판례를 정확하게 외워버리면. 근데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란 말을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희한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데려와서 임으로 이어서 이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걸 이제 먼저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아님으로 아니어서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한번 보면요. 자, 가백에 행한 물이용금 부과처분은요. 자,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의 한강수계법상 행위예요. 이게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서이죠. 그 다음에 한강 본류 하천구는 또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 특정 사항에 대하여죠, 이게. 그 다음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 국민의 권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를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 처분을 쓰는 이유는
약간의 가산점을 기대하고 쓰는 거예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원인자 부담금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법성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법성의 기준이 수익적 부담금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이법성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법성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결정 소급표가 가백에 미치느냐. 여기는 이제 이 문제는 왜 나오냐 하면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47조 1항 때문에 그렇죠. 47조 1항이 뭐냐면 법률의 효력은 그 이혼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소멸되거든요. 장래효예요, 장래효. 근데 거기에 원칙이 장래효인데 단서에 다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장래 이건 그냥 끝나는 거냐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혼 결정의 효력이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심판, 이혼 법률 심판에서 나온 결정만이 아니고 이혼 심사형 헌법소원 결정에서 나오는 이혼 결정에도 동일하게 47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군요, 여기요. 그러니까 무심코 툭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의 효력은 이혼 제청을 한 당해 사건인데 사실은 이혼 제청이 아니고 여기서는 저거죠. 이혼 제청했다가 기각되니까 자기가 직접 이혼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당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이 있는데 갑은 2017년 6월 19일 무리용금 부담금 부과청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 계속 중에 근거법령에 대하여 이혼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으나 기각이 됐죠. 기각되니까 68조 2항이죠. 28조 2항 이혼소원 심판, 이게 바로 이혼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죠. 그럼 그 청구가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혼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서 제청을 하게 되면 기각하지 않고 제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죠? 그때는 재판이 정지가 되죠. 이 구체적 기본 통제에 있어서의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이건 신청 기각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죠. 그 청구가 인용돼 이혼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이 소송이 이혼심사 헌법소원 청구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소송이 안 끝나요. 이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효력을 물어본 거니 어쨌든 갑이 제기한 치송은 이혼 제청 신청 기각됐지만 당해 이혼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당사자죠. 따라서 이혼 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 미쳐요, 이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냥 미쳐요. 맨 위에 있는 이혼 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동등한 어떤 가치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하자 정도가 먼저 와야 되겠죠. 판례가 하자가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어야 한다. 중대한 명백성을 취하고 있죠. 자, 중대한 법규 위반은 실체법상의 위반을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 합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실체법규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의 위반이에요. 그런데 행정실체법에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주체하고 처분권자하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의 종류밖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즉 내용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체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 소위 실체상 하자는요, 이거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없잖아요. 주내 절형 중에 절차의 하자와 형식의 하자가 없잖아요. 절차의 하자와 형식의 하자는 실체법상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표현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대하지 않은 법규 위반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있잖아요. 법학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있잖아요. ABC가 안 돼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감점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규 위반이죠. 이거는 한 단어예요.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명백한 법규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예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규칙성, 약속들을 모르다 보니까 기껏 써놓고 점수는 허망하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아 내가 이해가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서 더 깊이 파고드는데 매번 표현은 똑같죠. 그러니까 매번 점수가 똑같죠. 예, 제가 그랬어요. 10년간 사시에서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제가 베리타스 여기 와가지고 저거 했거든요. 그 1차와 2차 학생들 있잖아요. 그 답안지를 봐주는 이제 그런 일을 3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떨어진지 제가 알게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친구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내미는 게 타입이 다 똑같아요. 겁나 잘해요. 공부도 겁나 잘하고 머리가 엄청 영리하죠. 그런데 이해력도 굉장히 깊고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했더니 매일 똑같은 유형으로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서 온 거예요, 저한테. 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때 알게 됐죠. 예, 중대한 복귀 위반은 그런 의미예요. 명백한 복귀 위반은 뭐냐면요. 이건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을 명백한 복귀 위반이라고 그래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서 명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이는 게 뭘까요? 법률 규정이에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이는 건 법률 규정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판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판사는 뭐만 봐요? 일상의 삶에서. 법만 봐요, 법만. 그러니까 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명백해요, 법이.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얘기는 판사 자신이 아무리 해석을 통하더라도 뜻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정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체하자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나요? 당연히 법정주의가 적용되죠. 조직 권한 법정주의. 그래서 주체하자는 실체법의 처분권자가 있으면서 그 처분권자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복귀 위반이면서 명백한 복귀 위반이죠. 그래서 주체하자는 무효죠. 물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간 이임을 통해서 넘어온 권한 행사할 때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례로 넘어온 거 그것만 이제 예외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실체하자, 내용의 하자는 실체법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한 복귀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석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해석을 해요, 그거? 처분권자가요. 그죠? 그 처분권자가 해석을 먼저 한다, 이거를 법학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1차적 판단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해석 권한을 가장 먼저 얘가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얘가 제일 먼저 한다? 제1차적 판단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제1차적 판단권을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1차적 판단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법원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의 결론을 내린 다음에 비교해 볼게. 그게 뭐라고요? 기속행위. 그 비교 못해. 그냥 제1차적 판단권이 머물러야 할 영역에 있는지를 그 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있는 점들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 그걸 안 돼. 그게 재량행위. 그렇죠? 그래서 이법 심사 기준이 그래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충돌하고 있죠. 명백한 법기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지금? 예. 그 절차하고 형식은 절차는 절차 법정주의, 형식은 형식 법정주의. 당연히 명백한 법기 위반이죠. 그럼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이혼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혼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된다. 이 말. 취소의 전제가 이게 뭐야? 하자가 있다는 뜻이죠. 하자가 있는 전제가 돼. 그러면 여기 취소의 전제로서 자 여기서 취소의 전제로서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소의 전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막 어렵다고 막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취소 소송의 전제는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혼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왜 취소의 전제가 되죠? 네, 법은 자 이혼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죠. 근거 법률은 이 법이면 효과가 뭐죠? 무효입니다. 왜일까요? 공정력이 없잖아요. 이 법이면서 유효인 건 우리 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 모든 7법을 다 통틀어서 이 법이면서 유효인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처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다 무효.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근데 민법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착오 취소 이런 거. 그거는 입법 결정적 정책적 고려죠. 입법자의 정책적 고려죠. 왜요?
착오의 상대방이 자기가 계약상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럼 걔는 그거를 그냥 용인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걔한테 선택권 줘라. 이게 착오예요. 이게 착오 취소에,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취소는 다 뭐냐면요. 취소권자한테 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너한테 뭔가 흠 있는 의사표시를 너한테 하긴 했는데 네가 흠 있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을 작성했어. 근데 그 계약이 너한테 유리하네? 너 끌고 갈 거야? 네. 그러면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무효인 것은요. 이거는 선택할 것도 없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알고 있는 비진 의사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무효. 그거는 상대방의 선택의 가능이 없어요. 통정호의 표시 이런 거.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처분의 본질적으로 이건 사실 개념적 본질인 건데 실제적 본질은 아니죠. 현실적 본질은 아닌데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거는 공정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이지만 유효야. 자, 이게 뭐냐면 이혼결정 전에 행정처리 근거법률 헌법 위반다. 이건 뭐예요? 근거 없는 처분. 자, 근거 없는 처분은 준의 절형의 하자 영역주의 어디에 해당하죠? 내용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용의 하자에 해당하면은 이게 무효예요? 취소사예요? 취소사유죠. 그럼 뭐예요? 이 법률요. 공정력이 있죠. 그러니까 취소성의 전제가 됐죠. 당연 무효라면 무효항의소송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전제가 된다. 그런 뜻인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가백행한 부가처분은 자, 이 표현은 꼭 나와야 됩니다. 이 표현이 아무 표현 아닌 것 같은데 꼭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됐다.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앞에 있는 말들 많은데 요게 키워드예요. 가백행한 부가처분은 이혼결정으로 자,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됐다. 그래서 뒤에는 근거가 없는 처분은 중대한 법규 위반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처분 시에는 아니었는데 처분 시 이후에 후발적으로 된 거는 명백하지가 않죠. 그래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이혼결정 전, 즉 처분 시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한 말이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말은 요 표현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말 중에 한 말은 근거 없는 처분은 여기에 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중대명백설에서. 그래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이혼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하자 정도는 자 취소사유이다. 그다음 밑에 있는 참고 헌법재판 참고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거를 왜 읽냐면요. 이게 객관식에 많이 나와요. 요 지문이 객관식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처분의 법적 효력은 자 부가처분의 하자 정도는 취소사유죠. 자 취소사유예요. 그러면 이 취소사유를 우리가 뭐라 하냐?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이릉유효를 하죠. 이릉유효. 이 이릉유효를 우리가 실체법적인 용어로 공정력이 발생했다 하죠. 그러면 공정력이 발생한 처분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 표현들이 나와요. 불가변력, 그 다음에 불가쟁력. 요 표현이 나오면 점수예요. 요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쓰면은 아주 최하 바닥 점수를 줘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 취소가 가능하죠. 불가변력이 발생해버리면 직권 취소 못하죠.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은 쟁송 취소 못하죠.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쟁송 취소로 각 소급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이란 표현을 통해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라는 용어들을 써주세요. 반드시. 효력론 나왔을 때. 그래서 가백에 행한 부가처분은 직권 취소 안 됐어요. 설문을 봤더니 이 발문을 봤더니 이제 이쯤에 발문을 보는 거예요. 직권 취소되지도 않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한 시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문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설문을 보면 여기 보면 갑이 제기한 물 이용 부담금 부가처분 시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표현을 왜 넣겠냐고요. 가로 열고. 모든 행정법, 헌법, 민법, 형법에는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정답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정답이 있어요. 아니 제가 제일 이제 당황했던 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신림동 신림학파에 이제 가장 이제 유행하는 말이 논증이 맞으면 점수가 있다. 없어요. 꽈락 면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논증이 맞으면 꽈락 면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답이 틀리되 논증이 맞으면 점수 준다. 이거 꽈락을 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답이 맞아야 돼요. 근데 논증이 조금 허술해. 훨씬 높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답을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효력은 유효하답니다. 답은 유효하답니다. 답은. 그래서 설문 해결, 물 이용 부담금 부가처분의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고 그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썼던 답안을 가지고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답안 보겠습니다. 자기 답안을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요, 목차가 6개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의 소재,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가백에 미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가처분 하자의 정도, 그 다음에 부가처분의 법적 효력 여부, 설문 해결, 이렇게 6개가 나와 있는지 꼭 보세요. 6개. 그 다음에 채점자가 이제 채점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취소소송의 대상이잖아요. 요거는 왜 나오냐 하면, 그 분명히 위에 취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취소송을 제기할 때에 우리가, 취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소재의 적법 요건을 다 갖춘 거야. 당연히.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거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취소송의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돼야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원래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그 요건과 관련된 건 2개밖에 없어요. 협의 소유가하고 행정심판 전치지 2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만큼은 반드시 논증해 줘야 돼요. 이거는 필수 논증이에요. 전제적 논증이라고요. 이 논증이 빠지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머릿속에 아예 각인을 시켜놓고 가세요. 선입견으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취소의 대상 적격은 나는 무조건 쓴다. 취소의 대상 적격은 나는 무조건 쓴다. 무조건 쓴다. 적법 요건과 관련된 언급이라고 딱 눈에 띈다 싶은 순간 쓰는 거예요. 대원 피업 재관행. 그 중에 먼저 못 쓴다. 대상 적격을 쓰면서 행공특보권이 국권 직관을 쓰든가 행공특보권이 국권 직영을 쓰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히 얘는 처분의 제3자인 걸 그러면 원고 적격 써줘야 돼요.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인데 그러면 원고 적격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설문에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됐다든가 원상회복이 뭔가 불가능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협의소액 써주는 거예요. 그 언급이 없으면 쓰면 안 돼요. 그 언급이 없으면 절대 언급조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하자 쓴 게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행공특보권이 이제 국권, 직영 혹은 국권 직관 써도 되고, 사안의 경우 써주시면 됩니다.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자론을 하려면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판례 써주시고, 그다음에 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죠. 조사 의무설이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중대성설, 조사 의무설, 명백성 요건, 보충 요건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학설들이 있는데 그거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중대명백설에서 단 한 번도 선로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변호사 시험은 무조건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 판례 외의 것들은 요건 조금 쓸만하다. 요거는 좀 의미 있다. 그런 정도만 쓰는 것이지 판례만 써도 됩니다. 판사 계속 쓰는 거예요. 판례 사는 경우, 판례 사는 경우 이렇게. 사는 경우 써주시고, 하자 정도도 판례 중대명백설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효력은 여기는 공정력이죠. 공정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키예요. 공정력이 키이고, 그럼 이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 쟁송치소송이에요.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쟁송치소란 말이에요. 근데 공정력 안에 앞에 이릉이란 말이 들어있죠. 이릉유효. 그럼 이릉이란 말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일본 한자인데요. 이릉이란 말이 일본 한자예요. 그런데 일본 한자인데 아닌데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자기 편할 대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 이릉이란 말은요 잠정적으로란 뜻이에요. 이릉이란 말은 잠정적으로란 뜻이에요. 일본 한자로. 그래서 차라리 잠정유효가 맞아요.
차라리 유동적 무효가 맞아요. 유동적 유효 이게. 그게 일흥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일흥유효적 사고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유동적 무효에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그게 글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흥이란 말이 그러면 잠정적으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개념 내재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제소기간이 들어있습니다. 일흥이란 말 사이에는 잠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당연히 그 안에 필수적 내재 개념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공정력과 제소기간이 지났을 때의 불가쟁력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적의 사고입니다. 어쨌든 지나가고요. 그래서 직권 취소 불가변력 없는 소급무효, 쟁송 취소 불가쟁력 없는 소급 이렇게 그러니까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잘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에 이제 잘 이렇게 붙여주는 게 키입니다. 수험생 답안 현출 체크리스트나 위에 있는 이 채점 있잖아요. 이 채점 기준표, 이 채점 포인트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근데 이 체크리스트 이거 빼고 바로 여기서부터 키워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크리스트. 자, 첫 번째, 내가 대목차를 있잖아요. 썼다 했는데 대목차 안 쓰셨어도 이게 나왔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내가 대전제를 썼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대전제는 뭐냐 하면 행정소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1호예요. 대전제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이 대전제예요. 그런 것을 그 법조문을 언급을 했냐는 거예요. 제 답안에 언급이 없었는데 법조문 언급을 했냐가 중요해요. 그 법조문만 언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조문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저스 박찬호가 다저스 다닐 때 그 유명한 감독이 있었잖아요. 내 몸 안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 예, 법조인들은 몸 안에 법이 흐른다니까요. 파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법이 필요로 해. 법이. 그래서 일반인이라 그러고 법조인들만 상식인이라 그래요. 법조인들만 일반이라 그러고 일반 상식을 가진 자, 사회 통념을 가진 자가 법조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법조인을 이게 변호사도 아니에요. 판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판사를 가리키는 말이 원래 독일 개념법학에서 이성인,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반 상식적 시각에 이거 전부 다 누굴 가리키냐면 판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 히라버. 아테네 용어라고요. 아테네에서 로고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현인이다. 그럼 현인은 누가 돼야 되냐? 재판관이 돼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다가 중우정치로 넘어가면서 중우정치로 소크라테스가 죽잖아요.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자가. 이 데모크라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사회가. 자, 대전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소전제를 추출하는데 요 소전제가 요 목차 이름들이 소전제예요. 목차 이름이 소전제예요. 그러면 일본의 문제 소재 안에는 법조문도 살짝 언급되어 있어야 되고 그 법조문으로부터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를 단순하게 법적 효력과 하자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이하 법적 효력과 하자 정도에서 검토하겠다. 이건 점수가 없어요. 법적 효력과 하자 정도를 검토하려면 그 전제로서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그리고 이게 소급표가 미치냐,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냐, 요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보고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처분에 대해서 대전제 첫 번째 처분이잖아요. 법규양 권리 설정 의무당 이거 판례를 일단 외웠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판례에 따라서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 구조.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 구조 그대로 썼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체크가 만약 안 나오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개수를 정해야 돼요. 많이 빠졌네. 이 정도면 0.4 정도 내가 받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0.3 정도는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빵점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하면 돼요. 이게 점수제가 채점이에요. 채점제가 최저 채점.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채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똑같으면 곱하기 1을 해요. 곱하기 1을. 그리고 얘가 이런 말도 썼어? 플러스 1을 해요. 그걸 가산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판례에 대해서는 이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이행 결정, 일반 사건 이거 그냥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왜 소개하냐면 점수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점수 받으려고. 점수 이거 헌법소원, 이혼심사형 헌법소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점수 받으려고. 그 다음에 헌재법 68조 2항의 이혼심사형 헌법소원은 이게 당사자다 얘가. 그럼 당사자면 이건 당연히 당해 사건에 해당하고 소급표가 가백에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한번 체크식을 해버려 체크를. 그 다음에 중대한 법기 위반과 명백한 법기 위반이 곧 하자에 있어서의 무효사이다. 그렇다면 이혼결정제는 이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 뭐예요? 이거 명백한 법기반이 아니죠. 그렇지만 중대한 법기반이죠. 왜? 결과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예, 근거가 없는 처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법기반이 돼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사안포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이릉유효하다는 이 공정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법적 효력으로 갔을 때 직권 취소가 돼 있으면 소급 무효고 쟁송 취소가 돼 있어도 소급 무효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실행된 바가 없죠. 설문에 그거 체크해주고 그걸 썼냐. 그래서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묻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면 돼요. 해답이 뭐죠? 하자는 취소사유지만 그 정도는 취소.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그치지만 그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체크한 것들이 다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락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당해 사건으로서 소급표가 미친다. 이 소급표 언급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소급표 언급이 없으면요 이 문제 풀이 하나 많아요. 이 사람은 모르고 푼 거예요. 모르고. 왜?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거든요.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최고의 키워드가 뭐냐?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근거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소급표 때문에 법률이 무효화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득점의 분기점은 이거 소급표 있죠. 사유형 이거 이제 적시해줘라. 그래서 당해 사건으로 정확히 성질을 결정해주고 다음에 그러면 소급표가 이제 미쳤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니까 그때 중대명백설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근거 없다 이거는 중대한 법기 위반이나 명백한 법기 위반이 아니어서 취소사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나오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 가서 법적 결국은 공정적이고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실행된 바가 없다 주어져 있는 발문상 따라서 유효의 흐름만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유효하다는 흐름만. 논리적 흐름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예정 무효법리 있죠. 헌법재판소법 그거는 안 써도 돼요. 사실 안 써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출제 의도는 이혼결정 소급표의 인적 범위와 위헌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하자 정도 그 다음에 처분의 공정력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논증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만약 이제 진짜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혼심사형 헌법소원을 안 내고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요거는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내고 실제 현실로 가면요, 이혼결정, 그러니까 이혼법률 심판으로 내요 시험 문제를. 그리고 이혼법률 심판으로 그동안 이 행정법 사례형을 베이스로 한 시험 문제에서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이혼심사형 헌법소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문을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문. 여긴가? 여기다. 자, 이문 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지 마세요. 절대로. 마지막에 묻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묻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랬더니, 자, A 대학교와 B 시장의 용도 변경 협의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협의 거부는 취소의 대상이 됐으니까 검토하라고 하는데 점수를 무지막지하게 줬어요. 25점을 줬어요. 점수를 무지막지하게 줬어요. 이거요. 자, 그거는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그냥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자, 미술사 도서관을 공연장으로의 용도 변경 협의 거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 첫째, 용도 변경 협의 거부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임사무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취소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그래서 용도 변경 협의가 기관 임사무잖아요. 국가 임사무로서 기관 임사무가 되면 이거는 기관 소송으로도 가지 않고
취소 소송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직무이행명령으로 끝납니다. 직무이행명령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업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실행합니다. 자기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임을 한 이유는 국가가 거기까지 갈 여력도 없고 그 대신 돈은 있으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뒤로 백도어로 돈을 준 거예요. 야, 이것 좀 해라. 기관 이임으로 한 거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돈 다 걷어가지고 직접 국가가 가서 인력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일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일을 시키는 자와 심부름을 당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걸 직무이행명령이라 그래요, 그걸. 그걸 직무이행명령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가 용도변경 협의가 자치사무냐 국가임사무냐 이거 엄청 중요하죠. 국가임사무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자치사무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자치사무인데 요 자치사무인 협의 거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법에서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처분의 형식이 하나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점이 주어진 겁니다. 괜히 주어진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취소소송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상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취소소송으로 가려면 자치사무이어야 되지, 이임사무이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치사무일지라도 기관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대해서 정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기억나시지 않아요? 자, 192조에 지방자치법 192조에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그게 자치사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협의 거부가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예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오신 분들은 이게 별로 당황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좀 어색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행위가 자치사무냐 아니면 국가임사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령상이란 말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법령상을 법규명령이라고 오해한 분들이 너무 많죠.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법령은 절대로 법률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그럼 법률 플러스 시행령상 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임되거나 혹은 상위 지자체단체, 광역자치단체죠. 하위 지자체의 장에게 이임된 기관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기관임사무다. 이건 기관임사무다. 이거는 심부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압도적인 힘으로 하면 돼요. 문제는 지자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그 밖에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지, 그 다음에 경비부담과 최종적 책임 기소 주체 등도 아울러 그런다. 여기서 경비부담은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액으로 하는 거냐, 세부담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 변상금과 수수료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가 여기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변상금과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뭐라 하죠? 지방세 등 세액의 수익에 관한 이런 거 있었죠. 회계 처리에.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돼버려요, 그게. 사안의 경우 한번 봐볼게요. 건축법 19조의 규정을 보면 그 형식과 취지를 보면요. 자, 제11조 건축허가권자의 전문적 기술적 형질변경 허가 판단의 기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무성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공용 건축물의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에 관련한 각종 변상금 등 부과 기속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나오면 돼요. 그럼 용도 변경 행위는 자치사무예요. 그러면 자치사무.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는 건 난 너무 불편해. 그렇게 되면요. 지방자치법에 있죠. 13조하고 15조인가요? 거기에 자치사무가 예시돼 있잖아요. 13조에. 15조는 국가사무가 열거되어져 있고, 그래서 15조에 어디도 해당 안 되고, 13조에 몇 조 몇 항,
맨목에 사무이므로 이건 맞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협의거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냐. 여기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이게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자,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판례 외우셔야 됩니다. 그신, 그거, 구국이죠, 이거. 그신, 그 다음에 그거, 그 다음에 그국, 그자가 다 빠져있는데요. 그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판례하면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여기서 거부가 아니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처리하여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29조 1항 19조 제2항을 보면요. 용도 변경 협의에 관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신청한 행위인, 그 신청한 행위인 용도 변경 협의가 처분이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 협의가. 협의는 말 그대로 일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협의란 용어 자체가 우월성과 일방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월성과 일방성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협의란 요 용어 때문에, 요 협의라는 요 용어 때문에 이 용어, 이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물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는 어떤 그 단어의 표현으로부터 그 물음이 이끌어져 내려오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신청한 행위인 용도 변경 협의가 처분인지 여부. 자, 행공특보권의기 국권직관. 그러면 임으로 이어서 이다라고 그랬어요. A 대학교의 용도 변경은, 자, 건축법 29조 국립대학 법인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같은 조 1항에 하여 관할 허가권자 협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 29조의 국립대학 법인이 건축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권자가 협의를 해라. 왜? 공용이니까. 이건 사용이 아니고 공용이니까. 그 다음에 제2항은 협의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지하고 있죠.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나와요. 용도 변경 협의의 실질은 뭐냐면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수리를 요하는 용도 변경 신고의 수리로, 이게 판례 표현입니다. 수리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그 신청한 행위인 용도 변경 행위는 그 실질이 뭐냐, 허가 또는 수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한번 뒤집어서 결론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글쓰기 스킬이에요. 글쓰기 스킬. 내용의 이 깊이와 아무 관계없어요. 법학은 어느 정도 내용의 깊이가 딱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글쓰기 스킬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소결로 가서 판례는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 시제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보죠. 요거 가산점입니다. 요 자체로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협의 거부는 취소의 대상에 드는 거부 처분이 맞다. 그래서 설문 해결 협의 거부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문제 여기 가면 여기는 총 목차가 4개밖에 없어요. 25점인데 문제 소재에 2점이 있고 용도 변경 협의 이게 자치사무냐 아니면 기관이 사무냐 여기에 8점이나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답안을 쓸 때 그 논증의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어떤 펀더멘탈을 이루고 있는 논증이 있어요. 그 논증을 빼버리면요, 그 논증은 가짜 논증이 돼버려요. 허공에 붕 뜬 논증이 된다고요. 제가 가끔가다 가르쳐 드린 게 있죠. 그런 논증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정판결. 사정판결이 처분청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 처분청의 신청이 있어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펀더멘탈이에요. 거기에 논증에. 그 다음에 기속력 가서도 행정법 제30조의 법적 성질 있죠. 요것이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면요, 백날 잘 써봐야 이 사람은 모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부를 말하고 싶은데 공용 건축물의 특례인데 협의를 하라고 한다. 협의. 그럼 이 협의란 말은 법률 개념적으로 흥정을 가리킵니다. 흥정. 그러면 흥정은요,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 용도 변경 협의는
공법상 계약으로 읽혀진다고요. 원래는 공법상 계약으로 읽혀진다고 이게. 그런데 우리 판례가 아니야. 그거 건축법의 규정 태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더니 일방성이 있어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 협의 거부를 해버리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협의 거부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이게 이제 13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1점이고 나머지 이제 4점이죠. 자, 이 채점 포인트, 채점자가 이 채점 포인트를 보면 이제 우리는 흔히 체기표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체기표가 엉망이죠. 이제 허술하죠. 모의고사 체기표 허술하다고요. 거기서는 뭐만 나왔냐면요. 키워드만 나와요. 키포인트만 얘기했어요. 체기표는 키포인트만 얘기해요. 근데 키포인트만으로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잔잔바리식의 그것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칫하면 기간 임사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판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부 처분에는 판례가 말하는 성립요건 3개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신, 그거, 이것도 잘못 써놨네요. 그 신청하니까 처음이니까 그 거부 행위입니다. 거부가 하면 틀립니다.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처리할 거,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입니다, 이거. 그 신청인 아닙니다, 절대. 법규상 처리상 신청권이 있을 건, 요거 반드시 기억해서 꼭, 진짜 정말로 있잖아요. 여기는 긴장 바짝 하고 쓰셔야 돼요. 잘 쓰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여기서 실수 진짜 많이 해요. 특히 그 거부가 이러면서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그 거부 행위 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이를 안 쓰고요. 그 국민이라고 쓰라고 했더니 되게 있잖아요. 어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승준 판례에서도 그 국민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있잖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사증 발급 거부당했을 때 그때도 그 국민이라 써요. 그러면 헷갈려요. 아니 그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그 국민이라 쓰지? 여기에서 그 국민의 국민은요. 뭐예요? 해석에 관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을.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어색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사자라고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어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는요. 실체법에 안 나타나요. 소송법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계약의 당사자란 말을 쓰긴 하지만 그 계약의 당사자도 소송에 가서야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사자란 말을 함부로 또 쓰셔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약속된 용어라 그래요. 약속된 용어.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이 말을 쓰자. 자, 그 다음에 신청행위는 용도변경 협의가 이제 처분이냐 신청행위 요게 처분이냐 요거.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관 혹은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지경 둘 중에 하나를 꼭 써야 돼요. 국권지경, 국권직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건축법의 29조 1항의 협의 여기 마치 뭐처럼 계약처럼 보이잖아요. 이 협의. 그런데 그 협의가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데 계약이 아니야. 왜? 이 항에 보니까 협의에 허가와 신고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거든.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협의가 단순한 공법상 계약이 아니야. 왜? 법률 규정으로 그 협의에다가 허가와 신고의 효력을 부여해버렸어. 왜? 협의 실질이 그렇다면 협의 실질,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은 마치 계약처럼 보이는데 실질이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 해당이 돼버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29조 1항과 2항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청에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는 시청이 벌써한다 어떤 변동을 처리해? 시청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험생의 답안 연출 체크리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거 다 써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죠. 목차가 총 4개이죠. 문제의 소재, 대전제와 소전제를 추출해 주시고 기관 임사무의 판단 기준 3요소,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논중의 흐름이 3중이라면요. 문장이 3개다 이런 뜻이에요. 문장이 3개, 3개로 흘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의 3요건과 법규상 시정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의 처분성, 그래서 여기는 허가와 수리의 실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질. 왜냐하면 여기는 협의이기 때문에요. 형식은 협의이나 그 내용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질은 허가 처분, 수리 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권 있는 처분의 거부이므로 법적 상대 변동을 처리한다고 간주되어져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됩니다. 요거 표현이 가산점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전제, 소전제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대전제와 소전제가 다 나와 있는 건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뒤에 전개되는 목차가 여기 소전제로 표현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키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규정 형식과 취지가 우선되고 사무 성질, 경비 부담, 최종 책임 기속 주체로 한다. 이 표현, 이 판례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판례를. 근데 원래는 비수감지 이렇게 많이 쓰죠. 비수감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 19조 규정 형식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1항과 2항을 규정 형식으로 가서 자치사무다 이거. 그럼 신청 행위가 처분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특히 29조 1항과 2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항에 여기 협의에 효력 부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썼으면 썼을까? 요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가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절대 누락에서는 안 되는 게 거부처분 3요건, 그신 그거 그거. 근데 그 신청한 행위가 용도 변경 협의 자체의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 29조 2항에 의해서 처분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실질은 허가와 수리의 실질을 갖고 있다. 이거 별도로 논증해 주시고, 협의의 처분성을 건너뛰고 바로 거부처분을 결론 내면 뭐예요? 이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득점의 이제 분기점은 자치사무 판단이죠. 요게 나와야 돼요. 이거 왜? 굳이 취소로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야, 그거 기관임 사무가 아니어서 취소이 아니면 다툴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어.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이거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치사무다. 그래서 신청호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는 법적 상태의 변동을 처리한다고 3요건을 완결한 다음에 처분성 신청권만 인정하고 법적 상태 변동 논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판례가 얘기하는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 3요소 중에 판례가 그 국 중에 그 국은 그 거부행위는 간주하고 있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간주하고 있죠.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면서 동시에 그 국민에게 그 처분의 발동을 요구할 법상 처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부 행위는 신청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본단 말이죠. 판례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요. 성질 이거 자치사무 기관 인사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펀더멘탈적 이런 논증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협의 나오면 무조건 이거 쓰십니다. 거부처분 대상자께 3요건 중에 특히 그 신청한 행위 자체의 처분성을 건축법 29조 협의고 29조에서 빼내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변시에서는요, 논증이 법률 규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법률 규정으로.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판례가 세우는 어떤 그 논증 구조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더 중요한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반드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징검다리 형식을 통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안포섭에서. 그건 아마도 그 기본이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변호사 혹은 판사 혹은 검사로서의 소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